오늘은 통합과학,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이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물질대사, 그 다음에 효소가 물질대사 과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1번 물질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물질대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1번 생물체 내에서 물질이 합성되거나 분해되는 반응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합성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동화작용 이럽니다. 동화작용. 그러니까 동화작용은 작은 입자가 작은 물질이 큰 물질로 합성이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합성 이런 거죠.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게 바로 광합성이에요. 빛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해되는 반응을 우리가 이화작용 그래요. 이화작용. 요것은 이제 큰 입자들을 작은 입자로 쪼개는 과정. 분해되는 거죠. 분해. 대표적인 게 이제 세포호흡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다. 그렇죠. 이화작용. 분해하는 거죠. 이화작용. 다른 말로 분해. 대표적인 게 세포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흡수된다. 아니에요.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화작용하는 목적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을 잘게 쪼개는 과정, 이런 것들도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동화작용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죠. 광합성 보세요. 빛 에너지를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 4번 영양소의 소화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다. 그렇죠. 소화라고 하는 게 뭐죠? 그렇죠. 잘게 쪼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 이화작용이죠. 네, 맞고요. 5번 간단한 물질이 복잡한 물질로 합성되는 과정은 동화작용이다. 그렇죠. 동화작용이 바로 간단한 물질이 복잡한 큰 물질로 합성되는 과정이에요.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자, 다음 2번 그림은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누구죠? 네, 미토콘드리아예요. 앞 단원에서 배웠어요. 자,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도당과 산소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쪼개죠. 포도당을 분해시키고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는데 일부는 열에너지로 발생하게 되고 우리 체온을 올리는 데 쓰죠. 그 다음에 일부는 ATP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한 것은 나중에 뭐 우리가 운동한다든지 또 물질 합성할 때 또 발성, 생장, 발열 이런 데 에너지 필요하잖아. 이런 곳에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그렇죠.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에요. 2번 세포호흡 결과 포도당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그렇죠. 포도당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돼. 그 과정에서 또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은 복잡한 물질, 물과 이산화탄소는 간단한 물질,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했나 그랬어요. 3번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한다. 모두가 아니라 일부. 그죠? 그러니까 열에너지와 그 다음에 ATP 이렇게 저장하게 되는 거죠. 열에너지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다음 4번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이용된다. 그렇죠.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해 우리가. 5번 음식물 속 영양소는 소화 흡수된 후 혈액을 통해 각 세포에 공급되어 세포 호흡에 쓰이게 된다. 그렇죠. 영양소가 소화 흡수돼. 그죠? 영양소 중에서 우리가 탄수화물 있죠? 네, 녹말 같은 경우는 분해돼서 어떻게 분해됩니까? 포도당 이렇게 잘게 쪼개져요. 이 과정을 우리가 소화라고 얘기하고 이화작용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우리 온몸을 순환하다가 세포에 전달하게 됩니다. 포도당을.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안에 이 포도당이 흡수돼서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내놓게 되는 거죠. 3번 그림은 물질대사 과정을 나타냈다. 보니까 복잡한 물질을 어떤 작용을 통해서 간단한 물질로 합니까? 이 작용이 뭐죠? 그렇죠. 이화작용이죠. 쪼개는 거니까, 분해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반대로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물질로 합성해. 이걸 우리가 동화작용 그럽니다. 그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네. 자, 그러면 옳은 설명을 골라라. 기억. 가작용은 동화작용이다.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니은 가작용의 예로는 세포호흡 과정이 있다. 아니죠. 뭐가 있죠? 네, 광합성이 있어요. 동화작용 대표적인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나작용은 주로 흡열 반응이다. 나작용은 뭐죠? 그렇죠. 이화작용인데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흡열이 아니라 발열 과정이에요. 발열 반응. 오히려 동화작용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 나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효소의 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화작용이나 동화작용을 하려면, 이렇게 물질 대사를 하려면 반드시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촉매작용을 해요. 촉매가 뭐죠? 그렇죠. 자기 자신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응을 빨리빨리 일으키도록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죠. 그걸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이런 말을 써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겁니다. 답은 기억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그림은 세포에서 영양소가 분해되어 생활 에너지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냈다. 자, 영양소가 이제 포도당들이죠. 그럼 포도당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산소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내놓고 열 에너지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가가 뭐죠? 가는 ATP가 되겠네. 이제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데노신 3인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ATP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생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열 에너지는 우리 체온 유지에 사용돼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기억 1번. 가작용은 동화작용의 결과로 생성된 물질이다. 아니죠. 이화작용이죠. 분해하는 거니까. 틀렸고요. 2번. 가는 화학에너지의 일종인 ATP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가는 ATP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3번. 위 과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맞죠? 네. 4번. 무기업류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분해한다. 무기업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뭐 칼슘 이온이라든지, 뭐 나트륨이라든지, 뭐 이렇게 간단한 물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분해되지 않죠. 오히려 합성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5번. 생활에너지는 모두 근육활동을 위해 에너지로 소모된다. 아니죠. 열에너지도 발생을 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기도 해요. 틀렸어요. 다음 5번.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래서 효소. 자, 1번. 전체 반응 에너지를 높인다. 그랬습니다. 전체 반응 에너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반응을 빨리 일으키게 하는 그런 물질이 되는 거죠. 2번. 한 번 반응에 관여하면 더 이상 작용할 수 없다. 아니죠.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작용을 합니다. 틀렸죠. 3번. 활성 부위가 있어서 특정한 기질에만 작용이 된다. 그렇죠. 소화효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기질이 들어왔어요. 영양소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생긴 효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이쪽으로 끼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얘가 이렇게 음식물이 이렇게 쪼개져요. 알겠죠? 효소는 그대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특정한 기질에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를 우리가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영양소만 이 효소는 쪼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영양소들은 이렇게 생긴 효소는 얘를 쪼개질 못해요. 딱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기질에만 작용한다. 이걸 우리가 기질 특이성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있죠. 이 아밀레이스는 녹말에만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도 막 같이 들어와도 아밀레이스는 걔네들을 분해하지 못하고 녹말만 분해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기질 특이성 그래요. 그래서 활성 부위가 있어서 특정한 기질에만 작용합니다. 맞고요. 4번.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촉매 역할을 한다. 그렇죠. 촉매 역할을 하는 거야. 자, 5번. 비단백질성의 유기물이나 금속 원소가 결합되어야만 완벽한 기능을 한다. 아니에요. 효소가 원래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주로 단백질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아밀레이스나 또는 펩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화 요소의 대표적인 예인데 금속 원소나 이런 게 결합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내용이에요. 다음 6번. 그림은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반응에서 효소의 유무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보니까 이쪽 세로축에 보니까 에너지예요. 그러면 과산화수소의 에너지가 지금 요만큼이에요. 자, 근데 물과 산소의 에너지는 요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열 반응이거든요. 에너지가 작아졌잖아. 요 차이만큼. 요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방출이 돼요. 에너지가 작아졌으니까 그 남는 에너지가 방출하죠.
그래서 이거는 발열 반응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과산화수소수가 바로 물과 산소로 이렇게 바로 진행이 되지 않고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높아졌다가 여기서 이제 요게 요까지 올라갔을 때를 활성화 상태라 그러거든요. 이 활성화 상태가 돼야 비로소 분해가 돼서 물과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 상태까지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응이 더디게 일어나게 되는데 효소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활성화 상태가 이렇게 낮아지게 돼요. 활성화 상태가.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 그래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반응을 빨리 일으키게 해준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조금만 주면 활성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금방 분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상태의 에너지를 낮춰주게 하려면 효소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인대로 골라라. 1번. 이 반응에서 효소에 의해 감소한 활성화 에너지는 A다. 감소한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요 A가 바로 요만큼이 낮아지잖아. 효소를 사용하면 요만큼이 낮아져요. 그죠? 그래서 A가 되는 게 맞습니다. 1번. 2번.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아니죠. 이게 커지면 느려지는 거죠. 틀렸어요. 3번. 효소가 없는 경우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예요? A 플러스 B가 되겠죠. C는 아니죠. C는 반응 결과 나오는 에너지예요. 얘는 방출되는 에너지. C는. 그러니까 활성화 상태까지의 에너지죠. 그죠? 그게 이제 활성화 에너지인데 그 필요한 에너지는 A 플러스 B만 되는 거죠. 틀렸고. 4번. 효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C값은 일정하다. 그렇죠. 과산화수소의 에너지와 물과 산소의 에너지 차이는 변하지 않아요. 고유한 에너지 값이죠. 그래서 C값은 일정한 겁니다. 그 4번도 답이 될 수 있고요. 가 시점에서 효소는 기질과 복합체를 이룬다. 아니죠. 과산화수소수가 활성화 상태까지 됐을 때 그때 이제 효소가 기질과 결합한 복합체를 만드는 거죠. 활성화 상태. 여기. 그래서 5번은 틀린 겁니다. 자, 7번. 그림은 효소의 촉매작용을 나타내는 모식도다. 자, 여기서 A가 뭐죠? A가 지금 어떻게 결과적으로 쪼개졌죠? 네, 얘가 누구야? 네, 기질이죠. 기질. 영양소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요 B가 바로 뭡니까? 네, 효소예요. 자, 그럼 요 C가 뭐냐면 C는 활성 부위가 되는 거죠. 이게 활성 부위. 그래서 요것 때문에 쪼개지는 거야. 결합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D2로 쪼개지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 A는 D나 E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화작용이잖아.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야, 주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래프 봤잖아, 이렇게. 이쪽을 에너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발열 반응이거든요. 그럼 얼마큼의 에너지가 방출하냐면, 요만큼의 에너지가 방출하게 돼요. 그럼 이게 누구죠? 이게 반응물이고, 쪼개지기 전. 그 다음에 얘가 생성물이죠. 쪼개지고 나서. 그러니까 누가 더 에너지 커야 돼? 그렇죠. 반응물의 에너지가 커야 돼요. 이화작용 할 때는. 그래서 A가 반응물이고 DE가 생성물이잖아. 그러니까 A는 DE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맞죠? 다음 니은 C의 유무는 이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이 활성 부위가 있어야지 얘네들이 쉽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디귿 온도가 높아질수록 D와 E의 생성량은 증가하게 된다.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D와 E의 생성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랬죠? 온도가 높아지면 이 효소가 어떻게 되죠? 점점 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자, 이쪽을 온도라 그러고 이쪽을 활성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효소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활성도도 같이 커져요.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특정 온도가 되면 오히려 활성도가 떨어지게 돼요. 여기 이제 체온이 되는 거죠. 체온 이상이 되면요. 오히려 활성도가 떨어져서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왜냐하면 효소는 생체 촉매라 그러는데 이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열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디귿은 뭐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D나 E의 생성량은 증가한다.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죠. 리을 반응 후 A는 줄어들고 DE는 증가한다. 당연하죠. A가 쪼개져서 D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억 리을입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되죠. 그래프 잘 봐주세요.
자, 8번. 다음은 효소의 성질과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그랬어요. 이 실험 내용 잘 봐주세요. 자, 실험 과정을 볼까요? 6개의 시험관에 H2O2, 과산화수소죠, 이게? 자, 과산화수소는 분해가 되면은요, 물과 산소로 쪼개져요. 이렇게 분해가 돼요. 자,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일정량 넣는다. 6개 똑같이 넣었어요.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그 다음에 A, B, C에는 증류수. 증류수를 또 넣었어요. D에는 10%의 염산용액. 그 다음에 E와 F에는 10%의 NaOH 용액을 넣었어요. 알겠죠? 여기 증류수 A, B, C에는 증류수만 넣고 그냥. 그 다음에 다. 시험관 AE에는 이산화망간을 넣었어요. 이산화망간. 이렇게. 자, 이산화망간은 우리가 무기촉매 그래요. 화학물질이니까. 무기촉매. 그 다음에 BDF에는 생간을 으깨 넣었다. 생간. 자, 요 생간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 생체촉매 그래요. 간 속에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체촉매. 자, 그 다음에 C에는 삶은 간을 넣었대. 삶은 간. 이 간을 삶아버리잖아. 그럼 간에 안에 있던 효소가 다 죽어버려요. 삶았으니까. 열에 약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효소의 작용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염산도 집어넣고 수산화나트륨도 집어넣고 이건 뭐냐면 과연 산이나 염기에서도 반응을 잘하나 못하나 이걸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죠? 염산이 HCl이잖아, 산. 그 다음에 NaOH가 염기성이잖아요. 증류수는 중성이고. 그러니까 어디서 반응을 잘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각 시험관에서 기포의 생성 정도. 자, 기포, 여기서 말하는 기포는 뭐죠? 산소 기체가 나온다 그랬잖아. 아까 과산화수소 분해하면 산소 기체 나오니까 기포가 막 생기겠죠. 분해가 돼서. 그 생성 정도와 성량 불씨를 데웠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했다. 자, 성량 불씨를 내서 산소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활발 타오르게 되고, 산소가 별로 안 나오게 되면 그렇게 활발 타오르지 않겠죠. 자, 플러스의 수는 반응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결과를 볼까요? 자, 보니까 A. 기포 발생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또 불꽃 반응도 불 됐더니 역시 불이 잘 붙습니다. 그죠? 이산화망간을 넣었죠. 증류수에다가. 그랬더니 분해가 잘 됐어요. 근데 B를 봤어. B를 봤더니 생간 넣었잖아. 생간. 그지? A하고 지금 조건은 똑같아요. 단지 촉매로 이산화망간을 넣느냐, 생간을 넣느냐인데 생간을 넣으니까 어때요? 더 잘합니다. 분해가 더 잘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C를 보니까 삶은 간이잖아. 삶은 간은 효소가 다 죽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촉매작용을 못하니까 분해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포나 불꽃 반응도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염산이 들어갔어. 염산에다가 생간을 넣었어. 그랬더니 기포가 조금은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중성일 때보다 산성이 되면 효소가 자기 작용을 잘 못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가 누구죠? 이산화망간을 넣었죠? 응? 근데 여기 염기성이잖아요. 염기성에다 넣었더니 그래도 D보다는, 그죠? 염산보다는 어때요? 좀 더 분해를 더 잘 했어요. 그 다음에 F를 봤더니, 조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염기성 하에서는 생간을 넣은 것보단 이산화망간을 넣었을 때가, 그죠? 요 E하고 F를 비교해보면, 생간을 넣었을 때보다 이산화망간이었을 때 더 분해가 잘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를 비교해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중성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중성에서는 오히려 생간이 더 분해를 잘 일으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8번. 위 반응에서 발생한 기포는 뭐냐? 당연히 산소겠죠. 그죠? 다음 9번.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그랬습니다. 아까 그 실험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 1번. 삶은 간 속의 효소는 변성되어서 작용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다음 2번. 이산화망간은 산성보다 염기성 환경에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 아까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자, 이 실험을 보면 이산화망간을 만약에 D에다가, 그렇죠? 여기 시험관 뒤에다가 이산화망간을 넣어서 비교해 보면 산성과 염기성에서 누가 더 반응을 잘하느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여기 D에는 뭘 넣었어요? 생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2하고는. 그죠? 그래서 이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2번은. 자,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3번 무기촉매인 이산화망간은 MnO2
이산화망간은 온도가 낮을수록 반응속도가 빠르다. 자, 이 실험에서는요, 온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온도를 똑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4번. pH에 따른 효소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BDF를 비교해본다. 자, pH라는 게 뭐냐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 이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BDF를 비교해보면 된대요. 자, BDF 보니까, 그렇죠. 전부 똑같이 생간을 넣어봤잖아. 생간을 넣어봤어. B는 중류수, 그러니까 중성이고요. 그 다음에 D는 산성, F는 염기성 해서 반응을 시켜봤다. 그죠? 네, 그래서 비교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은 맞는 거예요. 자, 5번. 이산화망간과 카탈레이스의 촉매작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A와 C를 비교해 본다 그랬거든요. 이산화망간과 카탈레이스라는 게 아까 생간이에요, 생간. 생간 속에 들어있는 효소죠. 그럼 이 이산화망간과 카탈레이스의 촉매작용을 알아보려면 모든 조건은 다 똑같아야 돼요. 단지 촉매로 이산화망간을 넣느냐, 생간을 넣느냐, 네, 그걸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그럼 A와 C를 볼까요? 자, A는 이산화망간을 넣었고요. 똑같은 조건이지만 C는 살문간을 넣었어요. 살문간은 효소가 다 죽어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산화망간과 카탈레이스의 작용을 보려면 A하고 B를 비교해야 돼. A하고 B. 그죠? 똑같은 조건에서 이산화망간, 생간 이렇게 넣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죠. 답은 그래서 1번,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그림은 효소 농도 및 기질 농도와 반응 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냈다 그랬거든요. 자, 봅시다. 기질의 농도, 그러니까 영양소의 농도가 많으면 점점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온도 일정할 때.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까지만 빨라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죠? 반응 속도가 일정해요, 그냥. 근데 같은 기질의 농도라 하더라도 효소의 농도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더 높은 곳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반응 속도가. 그치? 낮은 농도, 효소가 농도가 낮으면 반응 속도가 여기서 이제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어요? 기질의 농도도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효소의 농도도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게 되는데 계속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농도에서만, 농도 이상에서는 효과가 없다. 반응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0번 봅시다. 기억. 기질의 농도가 충분하면 반응 속도는 효소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 맞죠? 네, 맞습니다. 아까 봤잖아. 기질의 농도가 이렇게 일정해. 만약에 여기 기질의 농도가 여기야. 그러면 효소 농도가 뭐야? 반응 속도를 좌우하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니은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 속도는 기질의 농도에 비례하게 된다. 만약에 낮은 효소의 농도를 봅시다. 요거만 보면 되겠죠? 일정하게. 그러면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 속도는 기질의 농도에 비례한다. 기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계속 이렇게 계속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이게 비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미 비례하지 않아요. 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요, 네, 아무리 기질의 농도가 많아도 반응 속도가 빨라지지 않죠? 네, 그러니까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디귿. 기질의 농도가 증가할 때 효소의 농도도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하게 된다. 기질의 농도가 증가할 때 효소의 농도도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한다. 효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죠.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그 답은 1번 기억만 맞습니다. 다음 11번. 다음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A 플러스 B, 반응물이 A 플러스 B인데요. 이게 반응을 해서 B, C, D가 된대요. 여기서 보니까 A와 B가 반응했는데 요 B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C, D가 나왔다라는 것은 요 B가 누구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촉매가 되는 거죠. 효소. A가 그러니까 뭘로 쪼개졌어? 네, C와 D로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B 때문에. 그죠? 효소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이 중 효소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당연히 B가 될 것이고 그 이유는 반응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효소는 직접적으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요. 반응 속도만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12번. 그림은 효소와 기질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도 증가해요. 효소 농도가 일정할 때. 효소 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할 때. 그러다가 어느 특정 온도가 되면은, 특정 농도가 되면은요, 반응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일정해집니다. 자, 그럼 가구간에서 반응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질이 효소의 농도는 예를 들어서 효소가 100개가 있어. 근데 기질이 처음에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는 효소가 충분히 있으니까
네, 반응속도가 빨라져요. 자, 그러다가 얘가 100개를 넘어가고 110개, 120개 이런 식으로 기질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요. 효소가 한정돼 있잖아. 100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요까지만 빨라지는 거고 요때부터는 뭐야? 더 이상 빨라지지 않죠. 효소의 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질과 결합하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반응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13번. 다음은 식혜를 만드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식혜. 자, 엿기름 가루를 물에 넣고 주물러 하얀 물이 나오도록 한다. 그 하얀 물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네, 효소가 들어있어요. 엿기름에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밥을 보온밥통에 넣고 보온으로 맞춘 후 엿기름물을 붓고 5시간 정도 둔다. 따뜻하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효소가 특정 온도에서는 최대가 되잖아. 반응속도가. 그러니까 네, 밥에 들어있는 녹말을 막 분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설탕을 넣고 15분 정도 끓인다. 또 설탕을 넣고 네, 끓이고 그 다음에 식으면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한다. 그리고 시원하게 마신다. 그 얘기죠. 그럼 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1번. 가의 하얀 물 속에는 밥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다. 네, 맞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2번. 나에서 보온으로 맞춘 것은 효소의 작용에 적절한 온도 조건을 주기 위해서다. 그렇죠.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이 빨라져요. 하지만 더 이상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느려집니다. 왜냐면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3번. 나 과정을 더 오래 하면 단맛을 더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충분한 시간이 더 두면은요, 더 잘게 쪼개져가지고 더 단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맞고요. 4번. 다에서 끓인 이유는 효소를 변성시켜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죠. 끓이면은 그 안에 있는 효소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분해를 못하고 밥알이 동동 뜨는 거예요. 우리가 식혀보면. 그러니까 설탕은 이제 우리가 단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설탕을 더 넣는 거고요. 그죠? 네, 맞고요. 5번. 라에서 냉장고에 넣는 것은 온도를 낮춰서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아니에요. 시원하게 마시기 위해 그런 거지 뭐. 그죠? 이미 끓인 과정에서 효소는 다 죽었어요. 그냥 맛있게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우리가 온도를 낮춰서 먹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철수는 고기 양념을 할 때 키위를 넣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있지 실험이 잘 나오는 건데 이 키위 속에도 생체 촉매가 들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은 생물들은 전부 효소가 들어있어요. 촉매가. 자, 젤라틴과 한천을 패트리 접시에 넣고 굳힌 후에 키위를 반으로 잘라 그 위에 각각 올려놓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한다. 단, 젤라틴은 단백질 성분이고 한천은 탄수화물 성분이다. 그러니까 젤라틴은 단백질 성분이고요. 한천은 녹말과 같은 탄수화물 성분이래요. 밥처럼. 근데 실험 결과를 봤더니 키위를 올려놓은 젤라틴은 녹으면서 점차 줄어들지만 한천은 변화가 없었다. 자,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냐면 키위 속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백질만 분해하는 거야. 이 효소는. 탄수화물은 분해하지 못하고. 그럼 이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건 뭐냐 그랬으니까 1번. 키위는 고기 양념에 독특한 맛과 향을 줄 것이다. 아니죠. 고기 양념. 고기에다가 키위를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단백질이 좀 녹아 들어가면서 부드러워지죠. 그것 때문에 넣는 거예요. 틀렸고요. 2번. 키위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나머지 읽어보면 되겠죠. 자, 근데 5번. 키위를 많이 넣을수록 고기는 더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실험에서는 키위를 더 많이 넣으면 고기가 더 부드러워진다. 더 많이 분해될 것이다. 라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내릴 결론은 타당하지 않는 거예요. 5번은. 사실 더 부드러워지긴 해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이걸 실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뭘 분해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가장 결론으로 타당한 겁니다. 다음 15번. 다음 그래프는 pH에 따른 각 용액 속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의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우리 침 속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계속 오래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밥이 녹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녹말이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 때문에 막 분해가 되면서 그 안에 이제 뭐 엿당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쪼개지니까 단맛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엿기름 같은 경우는 pH가 5에서 6 사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엿기름은 산성에서 오히려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그 다음에 침 같은 경우는 7이죠. 7이니까 뭐죠? 중성이에요. 중성에서 반응 속도가 빠르고요. 이자익 같은 경우는 8, 염기성이죠. 여기서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랬어요. 기억. 아밀레이스는 pH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죠. 중성에서 가장 활성화되고요. 오히려 산성화될수록 또는 염기성이 될수록 어때요? 그렇죠. 점점 방토가 느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종류의 효소라도 최적 pH가 다를 수 있다. 같은 종류의 효소라도 최적 pH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엿기름 속에서도 아밀레이스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침 속에도 아밀레이스가 들어있고 이자액에서도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자액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는 염기성에서 활성화를 보이고요.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는 중성에서 활성화를 보이고 엿기름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는 산성에서 오히려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효소라도 최적 pH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맞고요. 디귿. 엿기름의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가장 잘 분해한다. 자, 그런데 이 실험에서 이 그래프에서 녹말을 엿기름이 제일 잘 분해한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그러니까 촉매와 물질 대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여기도 이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한 2번 보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시험 볼 때. 수고했습니다.